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회 안보정론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철원 백골 부대를 방문해서 앞으로 군시설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 군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병사 월급도 대폭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수당도 인상하겠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 시설을 복합타운 개념으로 묶어서 이 편의시설하고 병원, 학교를 넣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선진국형 군 시설로 바꿔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이 경기도 양주시의 광적 119 안전센터를 찾아서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30대 임산부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안보 행보인과 동시에 여성도 챙기고 또 이 청년도 챙기는 굉장히 바쁜 하루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당내 사정은 싸움질이 났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간에 정말 이 격전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소리를 치고 이준석 대표가 책상도 치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압박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입장까지 내놨어요, 페북에. 왜 그러냐면은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가로세로 연구에서 방영한 이준석 탄핵한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한 이 링크를 걸어서 기자들한테 돌렸어요. 이걸 보고 뭐 누가 보더라도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이해가 됩니까? 정말 만약에 조수진 의원이 이 제정신이라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퇴하라, 이런 문자를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 당 선대위에서 말하자면 윤핵관 문제에 관해서 철저히 잘 대응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 말 듣냐? 나는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이렇게 해서 열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수진 의원이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준석 대표 탄핵한다라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돌린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으니까요. 조금 전에 밤 12시가 넘은 사이에 조수진 의원 심야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오늘 얼마나 자기가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보고, 그리고 이 링크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무조건 사과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 입장문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오늘 아침 6시에 일정을 시작해서 조금 전 하루를 끝냈다. 연휴가 끼어 2박 3일로 예정됐던 지방 일정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생겨서 조금 전에 1박 2일로 단축된 일정이 확정이 됐다. 중요한 언론 단체 행사 참석 문제도 어떻게든 끝까지 조율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하루 출입 기자분들의 전화, 문자만 200개 정도 받았다. 그리고 아침 상황, 즉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이 정리가 잘 된 것이라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받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통화를 요청하는 출입기자 3분에게 전달해 드렸다. 그러니까 유튜브 링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냥 막 쏘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님에게 사과드린다라는 문자를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조수진 최고위원요,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참 약삭 빠른 건지 항상 일을 일으키면 또 바로 사과해요. 자, 사과를 할 일을 더 이상 이제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기억에만 해도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수진의 이게 이 멘탈리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직도 기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대상으로 한 이 날카로운 이런 비판, 참 그거는 뭐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당 대표를 직격하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분을 좀 높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가끔 비판하잖아요. 패널 정치 좀 그만하라고. 그런 것처럼 이 조수진 의원은 아직도 본인이 기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그래서 이준석과 조수진의 갈등, 이 정면 충돌,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는 말이죠, 신지혜 씨를 영입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신지혜 씨는요, 한국 여성 정치네트워크 대표인데 일단 페미니스트로도 알려져 있고, 왜 지금 반대를 하느냐,
이 당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당 정체성이 흔들리느냐? 이 젠더 갈등, 탈원전 문제, 그 다음에 동성 연애에 대해서 이 결혼, 이거를 또 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N번방 방지법, 여기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바로 신지예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탈원전 동성결혼 합법화, N번방 방지법 찬성,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존 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제 저기 오늘이 동지라는 말도 있지만은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젠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재 영임을 반대한다.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이고, 지금 페미니즘은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반성평등주의 사상으로 변질됐다, 이러면서 이 하태경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말이죠, 이건 잡탕밥이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FM 코리아에서도 또 반대하면서 20대, 30대 남성들이 지금 국민의힘 탈당 인증 글을 올릴 정도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간다. 특히요, 이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그래서 이 신지의 영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정신 나갔다,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홍문청답 코너에서. 그래서 이러한 홍준표 의원의 글에 댓글이 어떻게 올라있냐면, 나라의 망조가 들었다. 정작 여자들도 싫어하는데 뭘 위한 영입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영입해서는 안 된다. 반문이라고 김정은도 그러면 영업하지 그러느냐. 아무나 영입하는 것이 중도층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홍준표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문 홍답 코너에서는요, 신 대표 영입과 관련된 네티즌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라도 환영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바로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큰 실수다, 이러면서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100분 토론에서 신 대표와 만났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하던 그 사람, 이렇게 묻고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득이 되겠느냐 실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홍 의원은 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말이죠, 의견이 만약 충돌할 경우에는 당 대표 의견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본인이 하던 주장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반발이 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수정 이 교수는 신지의 합류를 전혀 몰랐는데 아마도 이재명 아들의 도박이라든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합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 대표 합류로 인해서 20대 남성 이대남의 지지 이탈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걱정할 만하다. 신 씨가 보인 이런 정치적 행보 자체가 젊은 남성들에게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이거에 비하면은, 그리고 본인의 이 합류와 비교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합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본인 합류할 때 이준석 대표가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신지의 이 합류 처음부터 좋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합류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인 이경민 씨가 신재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신재 합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런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페미니스트 신재 씨가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합류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떠나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신재 씨,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죠, 국민의 합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자리만 좋은데 준다면 언제든지 국민의힘 쪽으로 투항할 준비가 됐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페미 진영이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정식 기득권 양대 정당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는 페미 진영의 단일 대우를 보수 정당이 충분히 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누가 좀 영향력 행사하는 수준으로 소위 뜨면 국민의힘이 영입하고 사실 몇 번 쓰고 버리면 된다. 그러면 페미로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 신지혜 씨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여유로운 도시 중산층의 패미에 행보거나 그냥 뜨려고 일종의 생계형 패미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 이런 좀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네티즌들은 이런 이 부대빈의 글과 관련해서요,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 이건 너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대빈은 글을 지우고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재 씨는요, 과거 이준석을 히틀러에 비유한 바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견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견제와 압박,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연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 여성폭력을 방관한다거나 그걸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쌓는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더 건전한 토론을 이어가면 건강한 보수로서 여성, 남성, 청년, 노인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지점,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를 한번 만나볼 생각이고 밥 한 끼를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요, 꼬리를 살짝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고 이제 새시대위원회만 합류했고요, 앞으로도 제3지대 계속 남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신재 씨는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 정치 역사상 근대민주주의 이후에 약자를 공격한 대중 정치인들의 부상이 종종 있었고 히틀러도 그랬다, 이런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앞으로 이 신지혜 씨의 이 발언도 상당히 언론의 초점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이런 발언, 논평의 가치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저 신지혜 씨 이제 우리 국민의힘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적에는 이번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아라. 예. 그러나 입만 이재명 같이 바뀌지 말고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그래서 우리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여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인데요, 이제 줄림은 어떻고 밀림은 어떠냐, 사생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내밀고, 이재명은 너무 진정성이 없이 신속 사과를 하고 있고, 윤석열은 너무 질질 끌면서 억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김 씨가 과거에 줄림했으면 어떻고 물리였으면 어떻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노타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줄림 문제는 설사 이 퍼스트 레디가 된다고 해도 공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과거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김 씨가 과거에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유튜브를 보면 줄리가 어때고 하는데 솔직히 관심도 없고 너무 선정적으로 간다. 다만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이런 것은 대학 교수 채용과 관련한 업무 방해죄와 같은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뭉개고 가려고 하는 태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을 한 분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과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사과하니까 이재명은 도대체 진짜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윤석열 후보는 너무 늦게 시간을 끌며 사과를 해서 진짜 사과할 뜻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사람 모두 뭐에 대해 사과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치 않아서 사실상 사과하기는 싫다는 얘기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아들 문제에 관해서 울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울면서. 자, 그래서요. 이재명가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 재판에 정신없는 사이에 성매매, 도박이 벌어진 일을 가지고 붙잡고 울었다라는 사실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진우 씨가 어제 교회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제 사실은 일요일이었죠. 이제 월요일 기사니까. 이에 후보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울면서 도박 문제를 꺼내고 평소 아드님하고 자주 얘기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2018년 말에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때문에 2년간 정신이 없었다. 최근까지 가까이 못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둘이서 붙잡고 울었다. 안타깝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더라 라며 이 주진우 씨도 안타까워하고요. 기획 폭로설과 관련해서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이트에 글이 왜 남아 있느냐고 물었더니 탈퇴하고 나니까 글을 못 주게 됐다도 그러더라. 본인도 못 주는 건데 이걸 언론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획폭론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거론이 돼서 이재명 후보에게 손해다. 그러니까 기획폭로설 이런 걸 얘기하면 이재명의 사과, 이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딱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도 하여튼 기획폭로설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가족과 측근 등 대통령 권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네거티브 하면 손해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국정 능력이 없다는 걸로 몰아붙이는 이 생각 얼마나 이게 꼼수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도덕성 이런 문제를 윤석열은 국정 능력이 없어 이렇게 비판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는 주장 이것은 결국 본인이 모르면 좋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없고 소위 비선에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가끔 나에 대한 비판 말씀을 하시던데 같이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 옆에서 보고 해달라.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토론 맞짱 뛰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토론 맞짱 안 뛰면서 왜 엉뚱한 짓을 비판을 하지 마. 치사하게. 나하고 맞짱 토론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재명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들 문제가 말이죠.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은 이제 피하는 처세고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이재명 장남 도박 자금 계좌를 공개하라. 어설프게 실업자 감성 발휘하지 말아라. 거기에 우리는 안 속는다. 이런 입장을 김은혜 대변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은요. 도박 의혹 사과 국면에서는 마치 아들을 은행빚에 쪼들린 약자처럼 얘기해서 국민이 또 속을 뻔했다. 이재명 후보는 증여한 돈이 도박 자금으로 전환됐을 의혹에 대해선 관배에 나온다고 답했는데 이 관배는 예금의 증감만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증여 세목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넘게 재산 공개를 해온 이 후보가 이 사실을 모르렸고 교묘한 회피 전략이다. 그리고요. 합리적인 질문에 동문서답하거나 답변을 미루는 태도는 진짜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고개 숙인 사과가 진심이라면 겉과 속이 다른 후보인가 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또 사실이라면 도박 자금으로 전환된 계좌와 증여 시기, 액수 일체를 공개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아들 문제 가지고 현 민정수석이 참 아주 곤혹스럽게 됐는데요. 사의를 저는 표명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사회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이 김정은 민변 출신이잖아요. 민변 부회장까지 했죠. 이 청와대 지금의 아들이 말이죠. 기업 5군데에 원서를 쓰면서 얼빠진 원서를 써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라. 내가 말하면 기업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갖다가요.
응시원서에 써냈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조국 뭐죠? 아빠 찬스잖아요. 똑같은 아빠 찬스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IT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원서를 받으니까 말이죠. 야, 이게 현실이에요. 기업들이 전부 전화가 왔대요. 야, 이거 참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 자기소개서에서 성장 과정 항목에다가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인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한 문장을 적어내고 나머지 4개 항목에도요, 각 한두 문장씩 질문과 상관없는 아버지 관련 얘기를 써놓았어요. 학창시절과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사항과 지원 동기 및 포부란에는요. 한번 믿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이 지원한 분야는요. 이 금융 영업 부분이고 희망 연봉은 3,500에서 4,000 정도로 적어놨고 총 5개 기업에 제출했는데 이들 기업 모두 김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말이죠. 2018년도 3월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졸업하지 못하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자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아들 김 씨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진짜 죄송하다.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철없는 활동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서를 제출한 회사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고 현재는 IT 회사에 취업 중이고 정상적인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관해서요. 김진국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김 수석은요. 63년생 광주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민변 부회장, 노무현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 다음에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를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고요.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습니다. 자, 이거 뭐 사표 수리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용서받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고 박범계가 말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김민정수석을 신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표 내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민정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뭐 가지는 그의 편 든다는 게 바로 이런 박범계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제 뭐 한 2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나경원 의원 지금 요새 뭐 공수처라든가 그다음에 이 패스트 트랙법 이것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남부지법을 가면서 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공수처 해체하라. 쉽게 얘기해서요. 떠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고 그리고 박범계, 전해철, 김진우 내년 3월 9일 대선일까지 직무 정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경제정책, 토지 공개념이 지나친 확대는 물론 언론, 헌재, 대법원, 선관위, 검찰 장악을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청와대 하명수사관이 될 것이 예견된 공수처를 밀어붙이려 하니 우리는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할 수밖에 없었다. 작금의 공수처의 모습은 예상대로 무소불위의 하명수사기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2,599건의 접수건 중 24건을 꺼냈는데 4건이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 관련이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공수처가 보인 무능과 무법은 혀를 찰 노릇이고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고 이제는 기자들의 휴대폰 통신 조회를 거의 사찰 수준으로 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공수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대선을 80여일 앞둔 지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안 그래도 이번 대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관직인 법무장관, 행안장관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치러지는데 이들은 교체됐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 와중에 공수처마저 윤 후보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공수처발, 검찰발, 경찰발 무슨 기획이나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공수처장에 대해서 선거일까지 직무 정리를 요구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저도 얘기하잖아요. 뭐 이건 직무정지 장관은 그리고 공수처는요 즉각 해체에 나서야 됩니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채널A가 단독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 선거 전략을 입수해서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특징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즉 9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이제 박빙으로 가다가 내년 초에 우세로 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각인을 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우선 선거 환경과 여론 지형 이 9가지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 여론 지형은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보수층이 강력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스윙 보터층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설화를 줄이는 실수를 줄이는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선거 환경과 관련해서는 위기와 도약이다. 즉 전환기적 시대 상황이 바로 위기와 도약. 그래서 부동산 민심 악화가 굉장히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후보발 부정 이슈와 높은 비호감도가 바로 이 선거관리의 특징이고 투표 성향은요 전망 투표 대 회고 투표 이런 것들이 혼재하고 시간이 갈수록 회교 투표에서 전망 투표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인물 투표 성향이 정당 투표 성향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후보를 선택하는 요인은 능력보다는 추진력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추진력 하면 이제 이재명이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대선을 초박빙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규정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체감형 정책 경쟁 등 9가지 선거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선거 환경을 부동산 민심 악화의 저변 확대로 진단한 가운데 이번 대선을 초박빙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실용과 실리 특권에 대한 비토 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박빙, 내년 초 우세를 목표로 해서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과 충청과 같은 전략적 유충지를 공략하고 2030 표심을 획득하고 인물 우위론으로 나가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반성과 경청을 통한 낮은 자세로 나간다. 그리고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감형 정책 등 9가지 선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고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젊은 남성 지지율을 흡수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20대 여성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예의 주시할 이 대상으로 20대 남녀, 충청지역 그리고 학생을 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 비토층으로는 60세 이상의 남녀, 서울권, 그 다음에 주부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초박빙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설화를 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할 말로는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는 줄리, 김건희, 장모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덕성 평가에서 후보 간 변면력이 없는 만큼 사생활 관련 범죄도 피할 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국골통이나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편파 발언, 나라, 모습 이게 나라냐처럼 부정적 맥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도 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정권교체, 정권연장, 정권재 창출은 권력을 의미하고 또 2030에게 비호감 단어인 동지 그리고 오만한 태도 볼 수 있는 무지, 무시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런 말도 피해야 할 말로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보수성 그리고 보수는 유능하고 하다고 하는 기존의 이미지가 이번 대선은 뒤바뀐 상태다. 그러면서요. 합리적 공감 능력, 이익과 같은 중도와 부동층이 중시하는 이미지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로만 가면 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네거티브 종시선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정책과 포지티브 선거에 집중하라.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전략위원회에서요. 이 20페이지 분량의 이러한 보고서를 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선대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채널A가요, 이 민주당의 내부 선거 전략을 입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도요, 아주 심층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선거 지형은 유리해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지금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선거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이재명의 취약점을 더 발굴해 내는데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